안녕하세요. 데이터 로봇에서 분석 담당하는 김영석 상무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않으셨지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6점대, 6.0부터 6.3까지 4번의 6점대 버전을 출시했는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한 4가지 정도 추려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이제 그 전에 6점대 전체에 대한 하이라이트 먼저 조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오늘 원래 하고자 했던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단에서 슬라이드로 잠깐 소개하고 실제 라이브 데모 보여드리고 Q&A 세션 진행하는 걸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번 미드업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난번에도 홍상무님께서 한번 소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AI 플랫폼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사용자를 위해서 크게 이제 3가지 영역의 부분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ML 뎁이라고 해서 우리가 데이터 프랩하는 영역, 오토 ML 하는 영역, 오토 타임 시리즈 하는 영역 이렇게 3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만들어진 모델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영역을 맡고 있는 MLOps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엔드 유저들이, 컨슈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MLApps 영역, 이렇게 3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주요 기능들은 MLDev에 있는 오토 머신 러닝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잘 아시겠지만 오늘 주제에도 들어가 있듯이 이미지 데이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주얼 AI 영역에 대한 부분 오늘 포함을 하고 있고, 타임 시리즈 데이터, 그다음에 저희 잘 알다시피 위경도 정보를 포함한 로케이션 데이터들, 일반적인 타블로 형태의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 다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여러 환경상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아키텍처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6.0부터 간단하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언급을 드리고 많은 부분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6.0 비주얼 AI에 대한 기능이 처음으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ML Apps 영역에 해당하는 AI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MLOps가 새롭게 나왔던 부분이 있고, 팍사타의 UI가 데이터 로봇스럽게 바뀐 그런 부분이 이제 6.0에 처음으로 나왔고요. 6.1에서는 이제 로케이션 AI, 아까 위경도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내용을 이제 지도상에 뿌려서 보여주는 로케이션 AI 영역이 나왔고, 기존의 어노멀 디텍션 외에 타임 시리즈 기반의 어노멀 디텍션 기능이 또 새롭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스 케이스를 이제 트래커할 수 있는 AI 밸류 트래커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 우리가 그 ROC 커브로 뭔가를 평가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각각의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그 케이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돈으로 산정해서 그것들로 프라핏 커브를 만들어내는 프라핏 커브와 페이오프 매트릭 기능이 이제 또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오늘 또 설명드릴 샵 익스플래네이션에 대한 기능, 그리고 이제 MLOps의 챌린지 모델 기능이 이제 6.1에 추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에서는 이제 좀 더 인핸스된 기능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오늘 설명드릴 피처 디스커버리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델 비교하는 모델 컴패리전 기능이 조금 더 UI가 개선된 포인트.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모트 리파지토리를 접속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모든 그 레파지토리에 있는 블루프린트를 실행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실행할 수 있는 컴프레hen시브 오토파일럿 기능. 그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 기반의 어노멀 디텍션 기능에서 인사이트 도출하는 부분이 좀 더 추가돼서 나왔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MLOps 영역에서 실제로 모델 디플로이 하는 데 있어서 승인 프로세스를 이제 포함하는 Governed Approval Workflow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6.3. 저희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6.0, 1, 2가 이제 매 분기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0 버전이 첫 번째 분기에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분기에 1, 세 번째 분기에 2, 6.3이 작년 4분기에 나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아직은 주목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제 바이어스 앤 페어니스 테스팅 영역 주로 인제 그 인종이라든지 또는 성별과 관련된 차별성을 해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 거를 모델상에서 보정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룰을 기반으로 해서 보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타임 시리즈에서 피처에 대한 리니지 기능 오늘 뭐 피처 디스커버리 할 때도 리니지에 대한 얘기가 일부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비주얼 AI에서 오토 파일럿 기능이 좀 더 개선이 된 부분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드젠하고 어 뭐 예전에 스탠드 얼론이라고 불렀던 거 외에 이제 쪼끔 더 인핸스 돼서 포터블 프리딕션 서버라고 하는 기능이 나와서 코드젠으로 커버 안 되는 다른 어떤 여러 블루프린트들에 대한 디플로이를 포터블 프리딕션 서버 형태로 더커 이미지로 말아서 내보낼 수 있는 여러 환경에 그런 게 이제 새롭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타임 시리즈의 새로운 딥러닝 케라스 딥 AR LSTM 알고리즘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형님 데이터 로봇 죄송한데요. 네네. 예, 계속하시기 전에 이거 그리드 라인 좀 꺼주시겠어요? 뷰 메뉴에서 네. 예, 요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드 라인. 제가 내릴게요. 그래서 요 내용 자세한 내용은 데이터 로봇 커뮤니티에 가시면 이제 리드에 눌러 가지고 그 안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잠깐 보여드리면 실제로 데이터 로봇 커뮤니티 리드의 블로그 이렇게 들어오시면 블로그 안에 여러 새로운 버전들에 대한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6.3 버전 선택해서 들어가면 영어로 되어 있지만 뭐 정 안 되시면 번역기 이용하셔도 되고요. 요 전체에 대해서 특징 있는 기능들 그리고 각각에 대한 동영상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 디테일한 사항들은 데이터 로봇 커뮤니티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비주얼 AI 기능하고 오토 피처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샵 인사이트, 언슈퍼바이즈 러닝 포 어노멀 디텍션 이렇게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고 라이브 데모 보여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AI에 대한 부분이고요. 일단 데이터 로봇 비주얼 AI는 오토ML 모듈 내에 이미지 분석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랜스퍼 러닝 기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세분화하고 활성화 지도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이미지 분류에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아직 오브젝트 섹션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7.0 버전에서 이미지 오그멘테이션 기능이 들어와서 하나의 이미지로 여러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능들까지 들어왔는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 이미지 데이터만 분석하는 것 외에 일반 데이터하고 이미지 데이터 결합해서 분석하는 기능들도 가능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코딩 없이 누구나 빠르게 적용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활용 예시로는 오늘 실제로 데모에서 보여드릴 식물의 간염 식별 여부 그래서 이진 이미지 결함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다중 분류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를 입력 피처로 활용해서 분류나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국 동부 지역 월세 예측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쭉 제가 데모할 내용을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파프리카 잎 사진 분류이고요. 정상하고 감염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로딩해서 그것들을 분류하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이미지가 실질적으로 이 페퍼벨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파프리카 잎이고요. 파프리카 잎에 박테리아가 있는 사진,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 왼쪽 편에 있는 사진은 이제 감염이 된 사진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정상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이학습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13개의 전이학습과 관련된
이미지넷과 같은 이런 데이터 소스로부터 이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전위학습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A 문제를 푸는 어떤 해결 능력을 B 문제에 적용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비교적 적은 수의 어떤 이미지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가 원하는 딥러닝 모델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이 RS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CNN 기반의 딥러닝 모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전위학습을 쓰지 않으면 직접 수많은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모델을 훈련시켜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건 상당히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 수 있는데, 전위학습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일단 디폴트로 나중에 이제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오토파일럿 모드로 시작을 하면 이 이미지에 맞는 가장 알맞은 네트워크를 선택해서 추천을 해주고요. 나중에 향후에 사용자가 다른 트랜스퍼 러닝 알고리즘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튜닝 모드에 가서 원하는 것들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뭐 압축 데이터 형태로 로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미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폴더를 지정을 하고 그 폴더의 정보를 CSV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진 분류인 경우에는 굳이 CSV를 만들지 않더라도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다중 분류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CSV 파일을 만들어서 이게 클래스별로 이미지에 대한 절대 경로를 넣고 그 정보들을 압축 파일 형태로 생성을 해서 로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프리트렌드, 여기는 이제 스퀴즈넷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CNN 알고리즘, 프리트렌드 CNN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우리가 눈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에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이미징, 인베이딩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것들은 내부적으로는 이제 소타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비선형 차원 축소 기술을 이용해서 원래 N차원으로 있던 데이터들을 2차원으로 프로젝션 시킨 피처라이즈 된 이미지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는 이제 왼쪽이 정상 이미지들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 오른쪽이 약간 결함이 있는 이미지들이 분류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필터, 이 부분을 필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정상과 결함이 잘 분류됐는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액티베이션 맵을 이용해서 그럼 실제로 컴퓨터가 이 기계가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이 이미지를 디텍트 했는지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이 이제 어둡게 본 부분은 이제 안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밝은 부분이 이제 디텍트가 됐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트라이맵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고, 이 트라이맵은 크게 이 트라이가 세 가지거든요. 세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 그다음 포그라운드, 그다음 언논, 이 세 가지를 디텍트 하는데, 지금 이제 검은색이 언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밝은 부분이 이제 포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지된 내용들이고, 얘를 이제 오버레이, 컬러 오버레이를 씌우면 붉은색으로 된 부분이 잘 디텍트된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윗부분 사진은 이제 질병이 있을 때는 건강한 부분을 디텍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질병이 없을 때는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디텍트가 됐다 하는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지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분류 또는 회귀 분석에서 적용을 하는 거고, 이미지 정보만 이제 실제로 인풋 변수, 지금 포토 언더바 1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인풋 변수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진행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우리 데이터 로봇으로 AutoML 진행하듯이 타겟 변수 지정해서 그냥 진행하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뒤에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라이브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제가 이미 로딩을 해놨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 보시면 이제 클래스에 지금 이제 벨 페이퍼와 벨 페이퍼 박테리아 스팟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개가 이미 들어가 있고,
요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이런 이미지 파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인 데이터와 결함인 데이터 샘플로 총 지금 30개 이미지 정도가 이렇게 보여지는 정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별도의 옵션 없이 제가 여기에서 클래스를 타겟으로 잡고 스타트를 누르면 실행이 될 거고요. 시간 관계상 미리 돌려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쿠킹쇼를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언더스탠드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 인베이딩이 아까 먼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전체 한 100개 정도 사진, 원래는 315장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0개 정도 사진이 나와 있고요. 필터로 볼 때 정상인 이미지, 얘는 사실 정상인데 실제로는 정상인데 약간 분류는 박테리아 감염 쪽에 가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은 실제로는 이제 박테리아 감염이 되어 있는데 정상 쪽에 분류가 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액티베이션 맵에서는 총 49장 정도의 사진이 이제 나오고 있고, 전체 지금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 사진들하고 액추얼에 대한 사진들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벨페퍼를 누르면 정상 사진들이 어디가 디텍트 됐는지 이렇게 보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만 이제 디텍트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박테리아에 감염된 영역은 어떤 부분은 박테리아 감염된 부분을 보이고 어떤 부분은 이제 정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사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디텍트 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컬러 오버레이를 하면 오버레이 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 지금 요 케이스는 아주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다른 모 고객사에서 한번 했는데 나름 성능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회사 이름을 말할 수는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이제 벽지의 결함을 예측하는 건데, 학습을 결함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학습을 시켜서 실제로 디텍트하는 것들을 했는데 정확도가 한 90% 정도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예제, 실제로 이제 뭐 똑같은 예제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이제 그 미국 동부의 월세를 예측하는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겟 변수는 월세 가격이고요. 근데 그 중에서 포토가 인풋 변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인풋 변수, 포토, 사진이 인풋 변수로 들어간 게 얼마나 모델에 영향을 끼쳤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뭐 많이 보는 것처럼 언더스탠드에 가서 피처 임팩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포토1이 나름 변수 중요도에서도 중요한 변수로 선정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반영하지 않았던 이런 인풋 변수의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넣으면 좀 더 정확한 정확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 안 드렸는데 실제로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저희 안에 이렇게 프리트레인 되어 있는 이제 모바일넷 V3라고 하는 이제 이 트랜스퍼 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다른 걸로 바꾸고 싶으면 이밸류에이트에서 어드밴스 튜닝에 가서 네트워크 영역을 선택하고 다른 알고리즘으로 적용을 해보는 것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비주얼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돌아가서 피처 디스커버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피처 디스커버리의 기능은 뭐 별도의 여러 개의 데이터 세트에 대한 조인과 집계를 데이터 로봇이 일단 자동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정 시점에 어떤 특정 시점 기준에 파생 피처를 생성을 합니다. 우리가 일종의 롤링 스태티스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어떤 타임 기준으로 뭐 예를 들어 30일을 지정하면 30일 안에서 데이터를 조인해 가면서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파생 변수를 만들어내고, 일단은 데이터 로봇이 만들 수 있는 파생 피처를 다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적으로 그게 의미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별도의 코딩 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피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리니지 정보들을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시로 볼 때는 뭐 데이터의 어떤 서로 다른 분할, 그래뉴lar리티를 가질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 어그리게이션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써보면 일단 베이스라인 형태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별도로 분산되어 있고 어떤 파생 변수가 생성해야 할지 애매할 때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앤드류 응 교수님, 저도 되게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예, 뭐 피처 엔지니어링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제 노가다고요. 이제 좀 곱게 표현하면, 예, 손이 많이 가는 타임 컨슈밍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데이터 로봇이 조인 집계 자동화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데모에서 보여드릴 하나의 예시는 이 인스 인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회사, 식료품점인 것 같아요. 온라인 식료품점이고, 여기서 바나나 구매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세 가지 테이블들이 이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테이블이 이제 유저 테이블이고, 이 유저 테이블 안에 유저 아이디와 타임, 시간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바나나를 살지 안 살지에 대한 타겟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더 정보 안에 오더 아이디하고 사용자 아이디, 그리고 실제로 오더 시간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 트랜잭션 정보 안에 실제로 리오더 정보하고 오더 아이디, 그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아이디, 이런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가 일종의 관계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개 테이블로부터 조인을 하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피처 디스커버리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서로 다른 세 개의 데이터를 AI 카탈로그에 일단 먼저 로딩을 하고요. 그리고 메인 테이블, 이제 기준 테이블이 됩니다. 프라이머리 테이블로부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유저 테이블이고, 원래 이제 이게 데이터가 좀 많은데 제가 데모를 위해서 10K 데이터로, 예, 10,000건 데이터를 만들어서, 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데이터가 로딩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제 이 add 데이터 셋을 눌러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실제로 이 타임에 대한 인덱싱, 시간 인덱싱을 지정하는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것들을 얼마만큼의 롤링 포캐스트를 만들 것인지, 롤링 스태티스틱을 만들 것인지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합니다.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이것들을 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이렇게 옆에 보면 프리딕션 포인트 없이 그냥 해도 돼요. 근데 좀 더 많은 파생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프리딕션 포인트를 가지고 할 거기 때문에 타임을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AI 카탈로그에서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 외에 두 개의 세컨더리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트랜잭션하고 오더 데이터,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 데이터로부터 실제로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제 타임에 대한 것들을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타임 어웨어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거다라고 지정하고, 디폴트로 30일을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별로 바꾸지 않고 그냥 30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요걸 셋업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요. 근데 그 다음 테이블에 오더 테이블에다가 이제 트랜잭션을 연결하는, 계속 관계, 오더 아이디로 조인하는 관계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세이브해서 우리가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원래 이제 처음에 메인 테이블에 피처 3개로 시작해서 보조 테이블에 있는 몇 가지 이 정보들 조인해서 만들면 총 72개, 전체 72개의 새로운 파생 피처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피처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니지 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트랜잭션 넘 30데이 메디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실제 라이브 데모에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피처 디스커버리에 가면 이 피처에 대한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 피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피처 데리베이션 로그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실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AI 카탈로그에 이렇게 이제 3개의 정보 제가 이제 미리 로딩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메인 테이블, 이제 프라이머리 테이블이 이제 유저 10K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눌러서
실제로 이제 요 유저 10K 데이터로부터 자동으로 피처 디스커버리가 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아이디, 타임, will by 바나나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요. will by 바나나가 이제 타겟 정보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기 위해서 add dataset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add dataset을 지정하고 지금 이제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에 타임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는 이제 컬럼이 들어 있고 이름은 역시 그 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을 내가 지정하고 set as prediction point로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라이머리 데이터는 현재 로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를 우리가 아까 AI 카탈로그에 미리 올려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더스 테이블하고 트랜잭션 테이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add를 누르면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면 이제 트랜잭션 파워포인트에서 보시면 헷갈리시니까 오더네요. 오더를 먼저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더 테이블을 선택하면 여기에 플러스 마크가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더를 선택해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오더하고 프라이머리 데이터셋하고 자동으로 유저 아이디로 이제 조인이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타임 어웨어 셋업을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봤는데 제가 아까 프리딕션 포인트를 타임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 피처를 오더 타임으로 또 지정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정을 해서 30일에 대한 파생 피처들을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롤링 포캐스팅을 이제 세이브를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트랜잭션 테이블을 오더 테이블에 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보여드렸던 그 관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프라이머리 데이터, 유저 아이디와 오더와 트랜잭션. 사실 이거는 원래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그 릴레이션십 관계 그대로 매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원래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듯이 다시 가서 보여드리면 네. 원래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요 구조 그대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컨티뉴 프로젝트로 하면 이제 실제로 이제 다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뭐 스타트 이제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것들이 쭉 실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것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다 돌려놨고요. 알았어? 주문 빨리 좀. 네, 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방금 쓰신 데이터셋은 세 개의 테이블이 엮여질 수 있는 키들이 이렇게 순서가 있었잖아요. 뭐 유저 아이디가 이제 오더로 가고 오더에서 프로덕트 아이디로 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관계를 그대로 매핑하려면 순서대로 해야 되는 데이터인 건데, 만약에 그 순서들이 중요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거꾸로도 할 수 있다면 그 순서가 바뀌면 찾아지는 피처셋이 달라질까요? 달라질 것 동일한가요? 같습니다. 네,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상에서 1대1이냐 1대 M이냐 M 대 M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이게 순서가 없다라는 거는 M 대 M이 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라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아니요. 해봐야 될 건 한데. 제 질문은 그 1대 N, N 대 N, 1대1 이 관계가 달라진다는 게 아니고 그 원래 관계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배치하는 우리 저 피처 디스커버리를 할 때 불러오는 순서가 바뀌면 원래 관계대로 그거는 매핑을 상관없을 것 하더라도 같아요. 그렇죠. 네, 불러오는 순서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관계만 잘 맞으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순서하고 거꾸로 순서로 해도 만들어지는 거는 똑같이 만들어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들은 아까
진짜 실제로는 우리가 3개의 피처로 시작했고 지금 이제 전체 피처는 72개고 인포머티브 피처는 이제 71개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아까 예를 들어 놓은 게 트랜잭션 넘 30day 메디안 이렇게 확인하면 이 데이터가 사실 예전에는 이 정보를 해석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거꾸로 이제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30일 중간값에 대한 이 트랜잭션의 건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보가 실제로 이제 리니지에서 보면 오더 아이디의 로우 카운트를 가져오고 그 정보를 오더 테이블하고 조인하고 거기에서 메디안 값을 계산하고 다시 그 결과를 프라이머리 데이터셋에 조인을 해서 요 결과값을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리니지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보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 이제 한눈에 이해할 수 있어서 훨씬 좋은 형태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피처 디스커버리로 만든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릴레이션이 다시 이제 여기 들어오면 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처 데리비에이션 로그에 가서 제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요거는. 자, 이렇게 확인해 보면 실제로 DR 프라이머리 테이블 5개가 있고요. 오더에 3개의 칼럼이 있고 트랜잭션에 5개가 있고 그거 가지고 총 288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68개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이 피처들이 만들어졌다가 지우기 시작하는데 뭐 왜 지워졌는지 뭐 too small feature derivation window라고 해서 이제 얘는 지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 수 있는 만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씩 지워가면서 최종적으로 남기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샵입니다. 샵은 뭐 원래는 데이터 로봇은 prediction explanation을 그 XEMP 이렇게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XEMP 방식, Exemplar Based Model Prediction 이라는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샵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요구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6점대에 이게 기능이 이제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1. 샵은 일단 빠르게 결과를 만드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피처에 대해서 반환할 수 있지만 데이터 로봇 안에서는 이제 모든 블루프린트에 대해서는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블루프린트가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저희 내부 자료에 보니까 샵에 대해서 주로 이제 XEMP를 사용하는 게 좋고 샵은 주로 이제 오픈소스 방식이라서 규제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그대로 제가 지금 활용 예시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정리를 한 거고 샵은 원래 샤플리 밸류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고요. 이 샤플리 밸류는 이제 게임 시어리에서 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시어리에서 게임에서 각각의 플레이어의 기여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지금 여기 왼쪽 그림에 보면 어떤 주택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때 이제 숲세권이냐 그리고 그 아파트에 뭐 몇 층에 있는 거냐 또는 고양이를 키우냐 안 키우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이 키울 때는 32만 유로고 고양이를 안 키울 때는 31만 유로라고 하면 그 차이가 이제 기여분에 대한 차이가 한 10,000 정도 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예를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 손흥민이 이제 그 토트넘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손흥민이 이제 경기를 할 때 매번 경기에서 나오는 스코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승리 여부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스코어가 이제 각각에 대한 이제 프리딕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레이어가 이제 손흥민이고 기여분은 손흥민이 뛴 경기하고 뛰지 않은 경기의 승률 같은 것들을 계산해 보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걸 이제 이 이론을 이제 머신러닝에 가져와서 이제 그 피처 임포턴스의 어떤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게임은 이제 그 관측치의 프리딕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레이어들은 이제 피처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어브는 피처들의 임포턴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데이터 로봇이 좀 오타가 났네요. 예. 본 김에. 그런 어떤 오픈 소스를 저희가 이제 가져다가 구현을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샵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국소 정확도라고 해서 local accuracy라고 해서 피처의 속성의 합은 선명하던 모델의 결과하고 항상 똑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missingness. 그래서 피처의 값이 0이면 attribution value의 값도 0이다. 즉 이미 결측인 피처는 영향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치성. 모델이 변경돼도 피처의 특성은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유지된다. 감소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특징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 이제 저희가 이런 모델을 만들고 나면 뭐 여러 조건들이 있을 텐데 이 조건들이 그동안 블랙박스인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블랙박스에 대한 것들을 이 샵에서는 각각에 대한 기여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데이터 로봇에서도 비주얼하게 UI 형태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로봇에서는 이제 샵을 쓰기 위해서는 옵션에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드밴스 옵션에 가서 세팅을 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사용할 데이터는 당뇨병 데이터를 활용할 거고요. 당뇨병 환자가 필요로 하는 실험실의 시술 횟수를 예측하는 거에 타겟 밸류로 하는 이제 회귀 모델에서 샵 밸류로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셔널 옵션에 가서 원래는 저희가 이 create render from top model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걸 이제 디폴트로 그걸 언체크하고 include only 샵 supported blueprint를 이제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는 뭐 일반적으로 돌리는 건 다 똑같고요. 실제로 피처 임팩에 보면 이제 샵 기반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admission type ID하고 admission source ID, 그다음에 이제 time 뭐 in hospital, 그다음에 number medication 뭐 이런 정보들이 이제 순서대로 중요한 정보다라고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얘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정보는 이런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됩니다. 이게 이제 툴마다 조금 다르게 보여지는데 저희는 이제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왼쪽에 보면 이 43.11, 42.11, 43.11인가? 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43.11이네요. 43.11 이게 이제 베이스 밸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베이스 밸류고 이 제일 위에 거를 눌렀을 때 67.26이 실제로 이제 예측 값입니다. 그래서 맨 위쪽에 67.26, 맨 위쪽에 한자, 이거 아이디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디로 밑에 보면 이제 로우 아이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쪽 한자의 평균 예측 횟수는 61.26이고 그 각 61.26에 나오는 각각의 기여도가 이 왼쪽에 오른쪽에 이 차트 형태로 나와 있고 피처 DIAG 언더바 1은 마이너스로 기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어드미션 타입 ID, 그다음에 타임 인 하스피럴, 그다음에 sum of all other features 같은 것들은 다 플러스로 기여를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제일 밑에 점을 찍으면 얘의 예측 횟수는 16.02인데 대부분이 마이너스 기여를 하고 있고요. 플레이어 코드가 미싱인 경우에 1.65의 낮은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조금만 코멘트 드릴게요. 네. 사실은 이전 버전에서는 쉐비 그 XEMP하고 섞여 있었습니다.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나 프리딕션 익스플레네이션스를 볼 때 사용자가
퍼뮤테이션 베이스로 계산된 피처 임포턴스를 볼 건지 아니면 쉐브로 계산된 만약에 그 블루프린트가 쉐브를 지원한다면요. 쉐브로 된 거를 볼 건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6점대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혁수 사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나는 쉐브로 계산된 피처 임포턴스, 피처 이펙트, 프리딕션 익스플레네이션이 필요합니다라고 선택을 해야지 쉐 기반의 프리딕션 익스플레네이션이나 피처 임포턴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뇨병 환자 데이터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이제 타겟 밸류는 이제 number of lab procedure라고 하는 타겟 변수가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회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드밴스 옵션에 가서 에디셔널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create blender from top 모델을 disable 하고, 그리고 include only model with sharp value support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start를 누르면 모델이 쭉 실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제가 미리 돌려놨고요. 그래서 요 블루프린트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피처 임팩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샵 밸류를 사용해서 계산이 됐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샵 밸류 형태로 계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리딕션 익스프레이션은 이제 그동안에 보던 거하고 이제 다른 형태의 이것들이 쭉 보여지고, 요거 다운로드 받으면 실제로 이 데이터에 대한 샵 밸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베이스 밸류는 전체 43.11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로 아이디 783번 환자는 67.26의 프리딕션 횟수, 평균 이제 사용 횟수가 나왔고요. 이게 만들어질 때 이런 기여도를 이제 이런 피처들이 이런 값에서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각각 눌러보면 이제 51.21 이 로 아이디 8088은 이제 51.21의 평균 예측 사용 횟수를 예측을 했고요. 요 두 개 위의 피처들은 이제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이고, 뭐 AIC 리절트, 그다음 이제 메디컬 스페셜티 이런 것들은 이제 플러스로 기여를 했고, 그 중에서 AIC 리절트가 7 이상인 것들은 이제 7.21의 어떤 기여도를 가장 많이 이제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각각 샵이 가지고 있는 특징별로 우리가 이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각각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이 피처 임팩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뒤에서 백업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즈 러닝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특히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도 어노멀 디텍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전에 데이터 로봇의 언슈퍼바이즈 러닝의 UI가 좀 불편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개선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예전 방식에서 제공해주던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스코어가 비즈니스하고 좀 동떨어진 결과를 보여줄 때도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몇 가지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시는 뭐 이진 분류 모델에서 타겟 변수의 트류가 아주 작은 경우, 매우 스파스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 결함의 이상 탐지라든지 뭐 사기 탐지, 좀 자금 세탁 방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 세탁 방지는 특히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는 잘 디텍트가 되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은행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뭐 피싱이라든지 뭐 파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룰 기반으로는 잘 식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걸리고 나면 또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탐색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 그 중에서도 언슈퍼바이즈 러닝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 로봇에서는 이제 이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트레이닝 데이터로 타겟이 없는 언슈퍼바이즈 데이터를 만들고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에는 실제 타겟을 넣고 검증을 하는 형태로 만듭니다. 이 비즈니스 케이스에서는 학습 데이터에는 타겟이 없어요. 그리고 이 SAR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자금 세탁 거래 위험 엔진에서 경보가 발생하거나 이를 조사한 것들을 얘네들이 이제 따로 보고서 형태로 해서 실제로 테스트 데이터에 여부를 등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1이면 이제 자금 세탁이 있었던 그런 어떤 정답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보를 가지고 외부 검증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에서 이제 예전에는 좀 복잡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우리 UI에서 No 타겟을 선택을 하고 그냥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옵티마이제이션 매트릭이 기존에 우리가 보던 거하고 전혀 다른 신서스틱 AUC, 한국말로 하면 합성 AUC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만들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데이터 로봇이 비지도 학습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두 개의 샘플을 뽑아냅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있는 데이터, 정상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하나는 비정상 데이터, 아주 데이터가 작게 있는 데이터셋. 그 두 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정상 데이터는 0, 그리고 비정상 데이터는 1이라고 하는 샘플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합성 AUC라는 걸 계산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 이 결과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위에 있는 이 블루프린트하고 제일 밑에 있는 블루프린트가 이제 값이 다른데 위에 있는 게 78% 정확하다 또는 밑에 있는 게 66% 정확하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가 좀 더 우수하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검증하면 또 이거랑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을 한 경우에는 데이터 로봇에서는 저 모델의 결과보다는 실제로 인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어노멀리 디텍션의 그 결과를 보고 실제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가끔 이 스코어들이 비즈니스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이상치는 이상치이긴 한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금 세탁에 대한 이상치로 나오지 않고 다른 걸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데이터 로봇이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외부 아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테스트 데이터, 익스터널 테스트 데이터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그래서 타겟이 포함되어 있는 이 테스트 데이터를 셋업을 해서 그 정보로부터 실제로 값을 검증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모에서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화면에서 Show External Test라고 누르게 되면 External Test가 이제 새롭게 나오고 매트릭스가 아까 나왔던 Synthetic AUC가 아니고 실제 AUC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알고리즘도 아까 보였던 알고리즘하고 다른 알고리즘이 나오고요. 그래서 AUC가 뭐 0.82 제일 좋은 게 0.82에서 0.5까지 이제 쭉 나열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모델 안에 들어가서 이 모델에 대한 그래서 우리 테스트 데이터 올린 거에 대해서 ROC 커브도 보고 실질적으로 정확도를 확인하는 이런 기능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데모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는 이미 다 로딩이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는 이제 타겟은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쭉 들어가 있는 자금 세탁 방지에 필요한 인풋 데이터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노 타겟이라고 지정을 하고 바로 스타트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누르면 실제로 쭉 돌아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또 이제 미리 이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려놓은 결과를 한번 보면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이제 임포턴스가 안 보이죠. 예, 임포턴스가 안 보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타겟이 없기 때문에 그거 없이 그냥 소위 말하는 기술 통계량 정보들만 이렇게 쭉 해서 2차 EDA가 돼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피처 어소시에이션 메뉴도 이제 안 보입니다. 여기서는 그게 조금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로 가면 실제로 지금 이제 저희가 7전 때 들어오면서 이제 오토 인코더도 이제 기본으로 이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AUC, 신서식 AUC 기반으로 모델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요 알고리즘이 이제 내부적으로는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했고, 이 알고리즘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블루프린트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인사이트에 가서 어노멀리 디텍션 메뉴를 선택하고 우리가 아까 봤던 가장 좋은 알고리즘이 아까 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요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를 이제 확인하는. 그래서 옛날에는 요 스코어를 익스포트 받아가지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이런 형태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여기에서 바로 프리딕트로 가서요. 제가 이제 미리 데이터를 올려놨습니다. 요 데이터, AML 테스트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요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고요. AML 테스트 데이터에 정답지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Run External Test, 그리고 여기 누르면 이제 SAR, 소위 말하는 정답지 칼럼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타겟 칼럼인 거죠. 그래서 Run External Test를 누르게 되면 요건 이제 실제로 제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걸리긴 하는데. 그 돌아가는 동안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 익스터널 데이터를 이제 미리 킵해놓고 이렇게 이제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노말리 케이스의 true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전 방식대로 아노말리를 접근할 때 마치 이런 익스터널 테스트를 킵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려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 못 해봤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정답지 데이터가 없을 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러니까 없을 때도 있고 네. 있지만 이제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들이 사실은 그런 아노말리. 경우라면 제 생각에는 아까 네, 우리가 그 어노멀리 디텍션 인사이트에서 나온 것 중에 어노멀리 스코어가 아주 높은 놈들, 특정 네, 값 이상인 애들을 뭐 1로 주고 네, 그 데이터로 넣어보는 뭐 그런 방법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노말리 스코어를 한번 뽑고 그다음에 그 네, 스코어 기반으로 다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만들어 본다든가, 그렇죠. 또는 예, 예, 뭐 리그레이션 문제로 만들어 본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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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밖에서 클러스터링 문제로 해본다든가, 이제 이런 뭐 이제 2차적인 응용 케이스로도 네,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예, 더 얘기하시죠. 아니요, 됐습니다. 예, 결과 이제 계속하시죠. 나왔고요. 예, 결과는 나왔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이 결과를 보는 방법이 이제 메뉴에 가서 리더보드 옵션 하면 이제 show external test. 이제 지금은 보시면 이제 이 synthetic AUC의 validation, cross validation, holdout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에서 리더보드에서 show external test를 누르는 순간에 그 synthetic AUC 결과들은 이제 없어져요. 예.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evaluate에 가서 ROC 커브를 누르게 되면 이제 타겟 값이 들어간 거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이 지금 이제 요 모델은 상당히 정확도가 떨어지는 형태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리 돌려놓은 요 결과에서 보면 아까 제일 좋았다고 우리가 생각했던 모델은 실제로 AUC를 이제 전체 이걸 다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다른 알고리즘도 다 실행해 보면 AUC가
59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나온 거는 Anomaly Detection with Supervised Learning, XGBoost and Calibration 이라는 알고리즘이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해서 ROC 커브를 평가하면 실질적으로 ROC 커브도 아주 이쁘게 나왔고 한 82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값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쭉 오늘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 진행을 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들으신 분들 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는 저희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을 Q&A 시간을 뭐 한 5분 정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